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이혼 후에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여자입니다. 바람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은 욱해서 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바람피는 남편과 그를 두둔하던 시댁 식구들, 거기에 그 바람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던 동서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여자였지만 남자들 못지않게 게임을 잘하고 좋아해서 주말이면 밤을 새고 게임을 하고 리드 오프 레전드나 서든어택을 하면 언제나 뒤처지기보다는 리드하는 편일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다 약사셨어요. 동네 번화가의 메디컬 빌딩에 약국을 좀 크게 운영하시면서 늘 열심히 살아오셨죠. 덕분에 운영도 잘 되고 그런 이유인지 집은 좀 유복하고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면 거의 대부분 허락해 주시고 제 자유의지를 많이 존중해 주시는 분위기였답니다. 위로 오빠가 있기는 했지만 아들만 위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아들과 딸을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하셨고 오히려 오빠에게 저를 챙기고 보호하도록 가르치셔서 오빠와도 우애가 좋게 자랐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게임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캐릭터를 디자인하거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국내 유명 게임 회사를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남초 회사에서의 경쟁이었지만 저는 한치도 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고 지금의 팀장의 자리까지 있을 정도로 실력도 인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30 무렵 제가 워커홀릭으로 일만 하고 있는 것을 안쓰럽게 본 회사 선배가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을 했던 까닭에 대리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좀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180에 가깝게 훤칠한 키에 하얀 피부를 가진 얼핏 정성 같은 얼굴, 아주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집이 많지도 않은 적당한 체구로 상당히 호감형인데다가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던 남자의 외모와 많이 흡사해서 처음부터 아주 인상이 좋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신랑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하긴 저도 첫눈에 와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딜 가든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어서 제 외모에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지 남편과 저는 참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주중에는 며칠을 밤을 새서 일을 하고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주말에는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했고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꼭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당시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거의 2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저를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만나면서 보니 참 포근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우선이고 저를 배려해주는 그 모습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믿음직스러움과 아빠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 마음고생은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경제관념 확실해서 야무지면서도 차분한 성격인 저를 보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레스토랑에서 깜짝 프로포즈도 받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그렇듯이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 어른들 신경 쓸 것도 없이 둘이만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친오빠가 갓 결혼을 한 신혼이었는데 올케 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는커녕 언니가 집에 오면 저와 엄마가 다 챙겨주고 설거지도 오빠를 시키면서 와이프 존중하면서 살으라고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게다가 약국을 오래 하시면서 이미 노후 대비는 다 되어 있으셔서 나이 드시면 두 분이 실버타운을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절대 자식들에게 기대서 사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심지어 오빠 결혼 때도 새언니네는 친정이 없었어요. 새언니네 부모님께서 새언니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모님 댁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흠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흠이 될 수 있는 고아라는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흠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고 전혀 서운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늘 딸처럼 챙겨주신다고 첫 생일에는 전날 집으로 불러 자라고 하고는 당일 아침에 미역국과 갈비찜으로 생일상을 차려주시고 저녁에는 오빠와 보내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시네요. 제가 너무 저희 부모님을 좋게만 말한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댁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남편네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어머님들이 꽃다발을 준비해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들었을 때 꽃다발을 해가면 시어머니들이 평소에 꽃다발 받는 것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이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뭐냐 하는 반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려고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웬 꽃이니? 아유, 요즘 꽃값도 비싸다는데 너는 어째 돈을 헤프게 쓰는 거니? 아니에요. 꽃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처음 뵈면서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그냥 꽃을 준비해봤어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꽃을 뭐 한 다발이나 사? 그냥 어디서 과일이나 빵을 사가지고 오지. 아, 저는 그래도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어머니, 아니 그래도 시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그냥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 가져온 사람 민망하게 뭘 그러세요? 아니, 나는 좀 아껴 쓰면서 절약하고 살았으면 해서 그렇지. 시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절약 정신이 투철한데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요. 아니, 누가 뭐래니? 난 다 니들 위해서 하는 소리다. 아무튼 고맙다. 남편이 알아서 먼저 커트해주기는 했지만 처음 들은 소리가 핀장 같은 소리다 보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준비한 것인데 순간적으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현관에서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앉아서 인사를 드리고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집에서 식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는 온 가족이 외식을 한다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나서 나갈 거라면 아예 약속을 바깥에 식당으로 잡아서 만나면 될 텐데 굳이 집으로 가서 모여서 또 바깥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우리 집과는 또 다른 분위기여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의견을 내세우시고 서로 조율하는 분위기였다면 시댁은 어머님께서 주장이 강한 편이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나던 날도 그랬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 의견을 내세우시면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무시하시고 본인 의견을 앞세워서 하려고 두셨습니다. 오늘은 한우 모둠구이를 먹어볼까? 한우 모둠구이는 무슨 한우 모둠구이예요? 그냥 돼지갈비 먹어요. 그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 처음 보는 날인데 그 정도는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인데 뭘 그렇게 해요? 우리 잘 먹는 돼지갈비 먹으면 되지. 너도 돼지갈비 괜찮지? 네? 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거봐요. 그냥 돼지갈비 먹어. 시댁으로 첫인사를 갔던 저는 집밥도 아니고 식당의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고기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저로서는 참 서운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이 처음 온다고 약국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시어머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나가서 먹는 와중에 메뉴도 가격이 낮은 것을 주문하시다 보니 저로서는 살짝 빈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님은 자꾸 아버님의 의견을 묵살을 하고 다른 가족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시고 무조건 당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으로 아버님이 너무 권위적인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버님의 의견은 무시하다시피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도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은 이렇게 공처 걸어 사업을 어떻게 하셨던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회사의 일도 어머니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서 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조금은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식사를 마치고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 어머님이 말씀하신 빵이라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홀케이크를 사가지고 갔어요. 집에 와서는 어머님께서는 주방으로 들어가시고 남편과 아버님은 거실로 자리를 잡길래 저도 거실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어머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왔으면은 이리 와서 후식 준비해야지 어디 갔니? 네? 제가요? 아니야, 여기 있어. 어머니, 제가 해요. 신혜는 오늘 처음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왜 손님한테 시키세요? 그러게, 오늘 처음 집에 온 사람에게 시키고 그래. 그냥 당신이 좀 해. 결혼하면 같은 식구 될 텐데 그거 좀 한다고 뭐가 큰일 나나요? 아우, 됐다. 내가 하고 만다. 그런데 이건 무슨 케이크니? 되게 비싸게 생겼다? 아니에요, 어머니. 비싼 케이크는 아니에요. 그래, 여자가 그렇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란다. 물론 둘이 맞벌이를 하겠지만 그렇게 번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그래야지. 우리는 너네 결혼하는데 집까지 해줄 정도는 형편이 안 되니 너희가 모아서 해야 해. 이게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야기하던 시어머니 시집살이인가 싶은 게 조금은 고민을 하게 했지만 감싸주시는 시아버님과 앞서서 막아주는 남편이 있어서 조금 든든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저의 착각이었던가 싶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상견례도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오빠가 나왔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남동생이 나왔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도 양가 어른이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고 해서 저희 딴에는 격식을 좀 갖춘다고 호텔에서 식사를 예약하고 양가 어른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길이 많이 막히니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늦어서 예비 사돈 댁을 기다리시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부모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5분이 지나도록 시댁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해하며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출발이 조금 늦었다고 서둘러 가겠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결국 20분을 훨씬 넘겨서야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도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상견례를 호텔에서 하는 것이 1차로 못마땅하셨고 2차로는 저희 부모님에게 얕잡혀 보이지 않으려고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오시느라고 늦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비사돈을 처음 보는 날 그냥 깔끔하고 점잖게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을 어머님이 돋보이고 싶어서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하셨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껴 쓰고 헤프게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어머님은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상견례를 호텔에서 하고 그러니? 그냥 조용한 한식집에서 해도 될 것을? 그래도 양가 어른들 처음 만나시는 날인데 조금 격식을 갖췄으면 해서 잡았어요. 호텔에서 상견례하면 격식을 차린 거고 한식당에서 하면 격식이 없다니? 사돈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만 좀 해요. 아니, 애들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허세 떨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거는 결혼하기 전에 잡아둬야지.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해서 씀씀이가 해퍼져요. 씀씀이가 해퍼진다. 결혼하기 전에 잡아둔다. 이건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과 혼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머님은 본인의 뜻대로 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저희는 애들 집 해줄 형편은 안 돼요. 요즘은 반반 결혼인가 그것도 많이들 한다 하니 애들도 반반 결혼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집은 애들이 모아둔 돈 안에서 민우 명의로 전세든 하게 하고. 안 싸도 내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시작부터 세서 시작을 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줄 수 있으니 그걸 애들 돈으로 회사 가까운 수도권 아파트를 하나 사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며느리가 집 해왔네하고 큰소리치고 남편 대하기를 얕잡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둘이 모아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난스러운 상견례를 겨우 마치고 저는 5월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집은 어머님의 고집 때문에 남편이랑 반반을 했으나 명의는 공동명의로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비자금처럼 시댁이나 남편 모르게 돈을 챙겨주셨습니다. 결혼해서 순탄하게 지낼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으나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시동생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직장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을 방황을 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한 2년 지켜보시던 아버님께서는 더는 작은 아들의 방황을 보실 수 없다며 아버님 회사에 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를 오가다가 총무부의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급하게 결혼했으니 저희와는 다르게 이미 조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죠. 동서는 분가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임산부라는 것을 내세워 집에 얹혀서 살더니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기고만장함이 가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저희 부부에 비해서 자기는 아들을 낳는다고 유세 아닌 유세를 떨고 그 하나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눈치를 볼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연봉도 거의 1억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받고 있었고, 동서는 격리직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 박봉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동생을 꼬셔서 덜컥 임신부터 하고는 시댁으로 들어앉아 버린 것이죠.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것도 모자라 시댁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시부모님도 신기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로 아들을 봤다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 동서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줄 듯이 하시고, 그에 반해서 저는 압력 아닌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리 사랑이라고 하더니 손주가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다. 그네야,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동생이 먼저 애를 봐서 어떻게 하니? 그래도 장남에게서 장손이 나와야지. 형님이 일하는 재미는 아시는데 아이 키우는 재미는 모르시나 봐요. 요 재롱이 얼마나 귀여운지.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어요. 천천히 생기면 낳는 거고 아니면 그냥 둘이 딩크로 살려고요. 아니, 너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를 왜 안 낳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해라. 여자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니? 여자가 일을 해봐야 뭘 안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사람 실력 좋아서 회사에서 이 나이에 벌써 프로젝트 맡아서 팀장도 하고 연봉도 저보다 많아요. 아주버니, 그래도 그렇지. 아이는 어릴 때 낳을수록 좋대요. 더 나이 들면 형님한테도 안 좋고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이 들기 전에 어서 애 낳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쩜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지 두 사람을 말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입이 아픈 일이라 그냥 입 다물고 말았어요. 눈치로는 아버님도 은근히 저희에게 손주를 보기 바라시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해서인지 입 밖으로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저는 크게 초조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일하는 재미를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온 신랑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받아서 샤워하러 들어갔으니 씻고 나오면 연락드리라고 하겠다고 전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낯선 알림이 오더라고요.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텔레그램이었어요. 텔레그램 하면 N번방 사건도 있고 해서 저에게는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도 불법적인 어떤 모임에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어머님과 통화를 끝낸 신랑에게 무엇인지를 캐물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나 불법적인 모임은 아닌가 싶어서 귀찮게 했더니 업무상으로 만든 거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무리 업무상 만든 것이라고는 하는데 왜 이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 또 따져 물었죠. 그런데 자꾸 얼버무리는 것이 이상해서 폰을 뺏어서 열었는데 웬 여자 이름이 있는 거였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뭔가 있다라는 감이 왔어요. 며칠에 걸쳐서 추궁을 했어요. 그래도 업무적인 대화방이라고 해서 일단은 믿는 척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서 폰을 열어봤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저는 숨을 죽여서 텔레그램을 열어 그 여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대화방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꿀 떨어지는 연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상간녀와 남편의 달달한 대화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 등의 대화들이 있었고, 내용의 정황상 그 여자는 싱글인데
혼자 살고 있어서 그 여자 집에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함께 있다가 온 데다가 매일같이 있던 야근도 회사 일이 아니라 상간녀와 함께 있다가 오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얼마 전 지방 출장 간다고 했던 것도 출장이 아닌 이 여자와의 여행이었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는 남편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머리를 잡고 흔들고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그 인간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한마디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달려서 차를 멈추고 보니 시댁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그 정신에도 이 사실을 친정에 먼저 알리면서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시댁으로 온 것 같았어요. 눈물을 닦고 시댁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저 혼자 시댁을 갔더니 모두들 놀라더라고요. 동서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호들갑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큰애야, 혼자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가 무슨 일이냐? 울었니? 눈은 또 왜 이렇게 퉁퉁 부었어? 일단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선 저는 바로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는 따뜻한 물을 떠오며 먹고 진정하라고 달랬습니다. 서방님도 나와서 무슨 일인가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있은 지 한 30여 분이 지나서 저는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범에게 여자가 있었네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착실한 애가 무슨 여자야? 바람이라도 났다는 게냐? 네, 만난 지 좀 오래된 듯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냥 심증인 거 아니고요? 그래, 괜히 증거도 없이 멀쩡한 애 잡지 말고 제대로 알아봐. 한 달이 넘도록 확인하고 알아보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간간히 삭제를 한 탓인지 대화 내용이 다 있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고 상간녀 집에서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사진을 확인한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동서는 정말 놀랍다는 표정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옆에서 불난데 부채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쩜 옛말 틀린 거 없다던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신 아주버님께서 바람을 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좀 된 것 같아. 어머 어머, 혹시 애는 없어요? 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많이 놀랐겠구나. 그래서 너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는 이 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이혼을 하던 어떻게 하던 응당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한눈을 팔 때도 있고 그런 거지. 한 번인데 그러니? 어머님,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사회생활은 그이만 하나요? 저도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딴 남자에게 한눈을 팔아도 어머님 같은 말씀하시면서 그이에게 용서해주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남자랑 여자랑 같니?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나 저나 회사 다니고 있는 곳은 동일한데? 이게 다 집안에 애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애가 있고 없는 거하고 바람을 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아주버님 안 그래도 아이들 좋아하시는데 늦도록 일하고 집에 오면 나 닮은 아이가 달려와 안기고 재롱 부리고 하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데 형님네는 애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일하신다고 밤에 늦게 오시는 날도 많고 그러니 일찍 집에 가도 혼자 식사하셔야 하고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회사에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일 테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겠죠. 이래서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럼 동서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거야? 저희 부부 보세요. 애가 있다 보니 회사 끝나면 애 아빠가 한눈 팔 새도 없이 집으로 오고 집에 오면 어머님과 제가 살림 다해서 식사하고 쉴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니 뭐가 아쉬워서 밖에서 여자를 찾겠어요? 그거야 서방님은 아버님 퇴근하시는 차에 같이 들어오니까 딴 데를 셀 수가 없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부족하게 한 건 또 뭔데? 우린 둘 다 회사를 다니니까 가사 분담도 반반하고 있다고. 아니 그래도 여자라고 음식하는 것을 거의 내가 다 하고 있었고 이 사람도 불만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연기였다는 거잖아. 차근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너네는 어디 그게 되니? 지금 네 말로는 네가 음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주말은 여기 와서 먹고 평일은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으로 먹고 아니면 각자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하니 실제로 네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얼마나 되니? 그럼 어머님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여적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님과 시동생은 그래도 조금은 민망해하고 미안한 기색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 사태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알려드렸고요. 저는 일단 친정에 좀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가, 네가 마음이 상한 것은 알지만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큰애가 너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떻겠니? 쉽지는 않겠지만 아버님을 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길로 친정으로 가려다가 한밤중에 집으로 가면 놀라실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 바로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있다 보니 참 서글퍼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원인이 저라고 하시는 시부모님과 동서의 언행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밤사이 울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며칠 연차를 내놓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할 시간에 집에 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몹시 놀라셨습니다. 부모님을 뵙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남편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흥신소를 통해서라도 추가적인 증거를 잡도록 해주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을 위한 준비까지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간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앞에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보다도 나이도 어린데 매일 아침과 점심으로 커피를 사 마시면서 보고는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는 상간녀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 직장을 퇴사하고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알아보니 상간녀가 유부남과 바람을 핀 것이 남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것도
그 회사에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고 회사 내에서의 분위기가 퇴사를 조장하여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년에게 흔들려서 같이 놀아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고 상간녀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일하는 카페를 알아냈습니다. 주문을 하러 상간녀 앞으로 갔는데 상간녀는 제가 남편의 부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 속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상간녀가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워서 저는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마침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되세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건너편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여직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의 말을 들은 카페 사장은 무언가 짐작을 한 듯한 표정으로 저와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도 아시나요? 무엇을 말씀인가요? 저희 여직원이 제 남편의 상간녀입니다.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저희 신랑을 꼬여내서 벌써 1년이 넘도록 외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민우요. 왜죠? 역시 그랬군요. 정민우님은 저희 카페의 단골 손님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카페를 이용하셨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출근을 하시던 그분이 언제부터인가 점심에도 커피를 사드시러 오시고 그러면서 가게를 찾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점심시간이면 근처 샌드위치나 샐러드 가게에서 점심거리를 사서 저와 저 아르바이트에게 먹으라고 챙겨주시곤 해서 참 감사한 분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군요. 그런 일까지 있었나요? 카페 사장의 말을 듣는데 참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점심을 챙겨다 주는 것은 저랑 연애할 때도 안 했던 것인데 얼마나 빠지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간녀가 눈에 띄게 확 예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런 여자에게 밀린 것인가 싶어서 더욱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카페 사장과 이야기를 마치고는 가게를 나오려는데 너무 분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마침 테이블을 정리하러 홀로 나오는 상간녀 앞에 우뚝 섰습니다. 흠칫 놀란 상간녀는 눈이 동그래서 무슨 일이냐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벼락처럼 뺨을 맞은 상간녀는 동그랗게 떴던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정민우 알지? 정민우요? 그래, 네가 꼬셔서 바람피고 있는 정민우. 내가 그 사람 와이프인데 너네들이 바람핀 증거와 정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 넌 전적도 있더구나. 어떻게 살면 그렇게 유부남을 꼬셔서 살아? 정상적인 연애를 해본 적은 있니? 난 너네 용서 못해. 너는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소장 받을 준비하고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을 필 정도면 위자료 정도는 든든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 사람하고는 이혼을 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준비해야겠지? 우리 집 재산은 그 기여도가 내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갈 돈이 많지 않아. 돈 좀 있는 집사람인 줄 알았겠지만 알고 보면 개털이라는 거지. 어디 그러고도 너네 둘이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나는 이제 그 사람 분리수거 할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살던지 말던지 그건 둘이 알아서 하고. 어떻게 하니? 이 난리를 쳤으니 여기서도 더 이상은 일을 못 하겠네? 그러면 또 어디서 일을 하려나? 아무튼 잘 살아봐. 저는 상간녀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쉼없이 쏘아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크게 말썽을 부리지는 않고 순순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이혼을 하는데도 재판을 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은 사실상 자기 옷과 짐 몇 가지만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과 다른 세간살이들은 그냥 집에 다 두고 갔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집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흔적이 저를 계속 화가 나게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창피한 일이기는 했지만 이런 일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사장님이 아시고는 한 달간의 무급 휴가를 주셔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팔고 회사와 더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갔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세간살이를 가지고 생활을 시작하니 무언가 새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도 단단히 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이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전 시댁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아버님께서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와서 위험했었지만 다행히도 시간이 늦지 않아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까지 생기다 보니 전 남편에 대한 시댁의 기대감이나 신뢰가 바닥이 되어 시댁을 나와 그 상가녀 집에서 동거를 했는데 같이 지낸 지 6개월도 안 돼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맞지가 않아서 결국 둘 사이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현실과 마주하더니 오래가지도 못하고 헤어지고 말 그들의 가볍고 하찮은 사랑에 저는 썩소를 날려주었습니다. 복직을 한 저는 더욱이 일에 매진해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여자 차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연봉은 더 올랐고 회사 실적은 나날이 올라가 일 자체에 몰입해서 즐기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인지 이혼한 후에도 종종 전 남편과 시댁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제가 이혼하고 약 6개월이 지나서 시동생도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바람이 나지 않는다는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을 했지만 딱 아이 돌을 앞두고 이게 사실로 밝혀져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못된 쉼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얄밉게 말하던 동서는 어떻게 있으려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전화를 해봤어요.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형님? 어쩐 일이세요? 동서한테 요즘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형님은 괜찮으셨어요? 그러게 내가 먼저 겪어봐서 그 마음을 잘 알잖아. 어디서 지내? 시골에 내려와 있어요. 아가는? 아가는 어떻게 하고? 아이는 제가 데려오고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독자라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 그랬구나. 집에 아이가 있고 집에서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바람날 일 없다고 하더니 동서가 잘 못한 건가? 아이도 소용이 없었어? 형이 먼저 못된 짓을 하니까 동생이 배운 거겠죠.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돼? 아버님도 그런 일 없으셨다고 하고 그 사람 외도가 밝혀질 때 이미 서방님도 딴 살림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아, 아니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에이, 요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남편 단돌이 잘한다던 동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형님, 지금 저 약 올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먼저 겪어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시끄럽고 화가 날지 알아서 위로하려고 연락한 건데. 이게 위로인가요? 비아냥 아니고요? 어머,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나는 워낙 당당해 보이던 동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조도 아이도 안 통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랬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남편 외도의 원인을 저에게 찾았던 동서가 시동생의 외도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에 전화를 했지만 생각보다 더 속끓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서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평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과 그 이후의 상황들이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는 저도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뒤돌아보면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게 결말이 난 것 같아 정말 좋네요. 지금 저는 이혼 후 싱글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가고 싶은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 지금은 제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이제는 제 일과 관련돼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공부하러 유학을 갈까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요즘 코로나도 다시 돌고 독감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